아빠 이름이 뭐니? 경호그룹 본사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9살 소녀는 손에 낡은 만년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름은 윤상현이에요.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윤경호 회장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소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숫자 잘못됐어요. 담당자가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소년의 말이 맞았습니다. 단 몇 초 만에 9살 아이가 전문가들도 놓친 오류를 찾아낸 것입니다. 윤경호 회장의 시선은 그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그 입꼬리, 그리고 긴장할 때 손을 꼭 쥐는 버릇까지. 이름은 달랐지만 12년 전 실종된 아들과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년이 쥐고 있는 그 낡은 만년필. 윤 회장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은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뀔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왜 지금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윤경호, 경호그룹 회장이자 창업주입니다. 한국 10대 건설사 중 하나를 일군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국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남의 초고층 빌딩, 인천의 복합 쇼핑몰, 부산의 해안 아파트 단지, 모두 그가 일군 경호그룹의 작품이었습니다. 본사 28층 회장실에서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장실 벽에는 수십 개의 상패와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건설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습니다. 흙수저에서 재벌로 올라선 입지전적 인물이라고요. 하지만 윤경호 회장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깊이를 모르는 공허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녁 9시 윤 회장은 혼자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식탁은 넓었지만 앉은 사람은 윤 회장 한 명뿐이었죠.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졌죠. 10여 년 전 이 집에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 이수진, 딸 윤지현, 아들 윤도현.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충격에 깊은 우울증을 앓았죠. 아내가 죽자 딸 지연이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올해로 5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윤 회장은 무거운 걸음으로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침실에 들어온 윤 회장은 탁자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20살 무렵의 아들 윤도현이 있었습니다. 북한산 정상에서 등산복을 입은 도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윤 회장 자신도 웃고 있었죠. 도현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미소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아들 도현이가 사라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2013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호그룹 산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철골 자재 창고였죠. 야간 근무 중이었고 용접 작업 중이었습니다. 불꽃이 인화성 물질에 옮겨 붙었습니다. 순식간에 화재가 번졌습니다. 문제는 소방 설비였습니다. 스프링클러는 고장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비상구는 자재 더미에 가로막혀 있었어요. 안전 점검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직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5명이 중화상을 입었어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유족들이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죠. 긴급 경영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언론 대응 최소화, 넉넉한 보상금으로 입단속 조항 추가, 안전 점검 기록 수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주가는 이미 8% 이상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 윤도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현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조작된 안전 점검 기록, 고장난 스프링클러 사진, 자재로 막힌 비상구, 인사사고를 막지 못한 증거가 모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아버지. 윤 회장은 도연이를 회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내 마음은 안다.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면 몇천 명의 직원이 거리로 나앉는다. 도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도연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윤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 경영이 뭔지 몰라. 도연은 윤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었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도연은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이메일과 SNS 등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윤 회장이 사람을 풀어 찾았지만 도연은 이미 세상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반면 회사는 유족들과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언론도 차츰 조용해졌습니다. 경호그룹 주가는 서서히 회복되고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윤경호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던 아들의 뒷모습, 차갑게 닫힌 문소리,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은 아들. 윤 회장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군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지킨 건 경호그룹이었지. 아들은 지키지 못했구나.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독이 그를 감쌌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윤 회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그의 운명을 바꿀 충격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정소연은 지친 얼굴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준비한 경호그룹 면접 서류를 챙기며 아들을 깨웠습니다. 하람아, 일어나야지. 창밖은 아직도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람은 졸린 눈을 비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 긴장돼요? 응, 조금. 그래도 괜찮아. 엄마랑 하람이랑 준비를 많이 했잖아. 소연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소연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몇 년 전에 구입한 것이었지만 잘 관리해둔 덕에 깔끔했어요. 하람도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람아, 오늘은 학교 끝나고 집에서 기다려. 엄마가 면접 끝나고 바로 올게. 알았어요, 엄마. 꼭 붙을 거예요. 하람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소연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소연과 하람은 함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소연은 서류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하람은 엄마 옆을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죠. 두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소연은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면접 시간은 오전 10시여서 여유는 있었지만 마음이 급했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횡단보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무시한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하람아. 소연은 본능적으로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하람은 횡단보도 반대편으로 넘어졌어요. 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소연이 트럭에 부딪혔습니다. 엄마. 하람의 비명이 새벽거리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람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어요. 엄마, 엄마, 일어나요. 하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소연을 들것에 실어 차에 태웠습니다. 하람은 차에 타기 전에 엄마의 서류 가방을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도 주워 넣었죠. 구급차 안에서 하람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소연의 눈이 살짝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람을 바라봤어요. 하람아, 서류, 면접. 엄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아니야. 중요해.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년필, 꼭 가지고 있어. 아빠가 준 거. 알았어요, 엄마.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하람을 멈춰 세웠습니다. 응급실 밖 대기실에서 하람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람은 무릎 위에 올려둔 서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에는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0분. 면접 시간까지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하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때였습니다. 하람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람이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쳐다봤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이모. 하람이 소리쳤습니다. 소정은 하람을 꼭 안았습니다. 하람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저는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하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은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람아, 엄마는 지금 검사 중이래.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야. 소정이 자세를 낮춰서 하람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때 하람이 서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모, 엄마가 면접 가야 한댔어요. 10시에요. 응, 알아. 언니한테 연락 받았어. 제가 대신 가면 안 될까요? 소정은 잠시 하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너가 할 수 있겠어? 네. 엄마가 밤새 준비한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살 수 없대요. 하람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소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모가 데려다 줄게. 정말요? 응. 언니가 준비한 거 헛되게 할 순 없지. 그리고 소정은 하람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람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람이 똑똑하잖아.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차장엔 소정의 작은 경차가 서 있었습니다. 하람은 뒷좌석에 탔습니다.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차가 출발하자 하람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꺼내 천천히 읽으면서 넘겼어요. 이모,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소정은 백미러로 하람을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어. 하람이는 똑똑하고 용감하잖아. 하람은 만년필을 꺼내서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오전 9시 50분. 소정과 하람은 경호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정은 하람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하람아, 엄마가 준비한 거 그대로 전달해주기만 하면 돼. 긴장하지 말고. 네, 이모. 이모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해. 알았어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하람은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견딜 수 있었어요. 소정의 차가 출발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하람은 혼자 남아 경호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9살 하람은 서류 가방과 만년필을 들고 입구로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하람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안내 데스크로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호그룹 본사 로비에서 높은 천장이 하람의 머리 위로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죠. 유리병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하람은 로비 중앙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정신없이 오가는 사람들 중 누구도 9살 아이를 신경 쓰지 않았죠. 하람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향해서요. 안내 데스크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죠. 하람은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카운터가 너무 높았어요. 발끝으로 서야 했습니다. 저기요.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어머, 꼬마야. 혼자 왔니? 부모님은? 엄마. 아니, 정소연 씨 대신 왔어요. 10시 면접이요. 하람은 서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면접? 무슨 면접인데 너가 왔니? 엄마가 사고가 나서 못 오셨어요. 여직원은 보안 직원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보안 직원이 하람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죠? 이 아이가 면접에 대신 왔다는데요. 보안 직원이 하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꼬마야, 면접은 어른들이 보는 거야. 아이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하람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 싶어요. 보안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 규정상 안 된단다.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직원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전무님, 이 아이가 면접에 무언가를 제출한다고 해서 최도연 전무는 하람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요. 너 이름이 뭐니? 윤아람입니다. 왜 혼자 왔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 병원에 계세요. 하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가 밤새 준비한 자료인데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 싶어요. 최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람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빛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낡은 서류 가방 때문인지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낯익은 아이의 얼굴과 이목구비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따라오거라.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최도연은 하람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하람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람은 최도연 전무 옆에 섰습니다. 최 전무는 18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5층, 10층, 15층. 하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긴장되니? 최 전무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니? 잘 모르겠어요. 검사 중이래요. 하람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용감하구나. 혼자 여기까지 오다니. 엄마를 위해서요. 엄마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최도연은 하람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8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가 흡수되었죠. 벽에는 회사 연역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상 내역도 보였어요. 저쪽이 면접장이야. 잠깐 여기 대기실에서 기다려라. 최도연이 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대기실은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 몇 개,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하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놓았어요.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검은색 만년필. 아빠가 하람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하람은 만년필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잉크 자국도 보였죠. 아빠, 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달리는 자동차들, 작은 사람들이 보였어요. 여기는 땅에서 너무 높았습니다. 하람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작성한 재무 분석 보고서, 그래프와 숫자들, 빼곡한 메모들, 그리고 USB가 있었죠. 하람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엄마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 분석, 비용 절감 방안 제안. 엄마가 밤새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계산했을 거예요.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면서도 계속했을 겁니다. 하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교통사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밀쳐낸 순간, 쿵 소리와 함께 쓰러진 엄마. 하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지금은 울면 안 돼. 만년필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걸 제가 대신 보여드릴게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도연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하람아, 준비됐니?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와 만년필을 챙겼습니다. 지금부터 면접장에 들어갈 거야. 심사위원들이 5명 있어. 최도연이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하람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최도연 전무를 따라갔습니다. 면접장 문 앞에는 면접실이라고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죠. 하람은 문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도연이 문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큰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에 4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하람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최도연 전무는 5번째 자리에 앉았죠. 모든 시선이 하람에게 쏠렸어요. 9살 소년이 무거운 가방과 만년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소연 대신 왔습니다. 회의실에는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접장 회의실에는 5명의 심사위원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무 담당 한의사,
배미라 부사장, 강기훈 기획실장, 최도연 전무, 그리고 윤경호 회장이었습니다. 하람은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윤하람입니다. 중년 여성 임원이 물었습니다. 오늘 면접 참석자 정소연 씨는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 사고가 나서 병원에 계세요. 하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온 거구나. 네. 엄마가 밤새 준비한 자료예요. 제가 대신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재무 담당 임원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이건 어른들이 하는 일이야.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람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윤 회장은 하람을 살펴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요. 아이의 눈빛, 탁자에 놓인 서류, 그리고 손에 쥔 낡은 만년필. 그때였습니다. 윤 회장의 시선이 만년필에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좋다. 해보거라.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면접 진행자 한유진 대리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자료가 한쪽 벽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하람은 심호흡을 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화면의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준비한 자료는 경호그룹의 3분기 재무 분석과 비용 절감 방안입니다. 하람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3% 감소했습니다. 임원들이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경청하기 시작했죠. 원인은 건축 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증가 때문입니다. 특히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20% 올랐어요. 재무 담당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정확하네. 하람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이번 분기 재무제표가 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하람의 눈이 화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저기요. 저 화면에 있는 숫자 잘못된 것 같아요. 재무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하람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82억이 아니라 347억이에요. 감가상각비가 2번 들어갔어요. 재무 담당 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급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 이건 맞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면접장이 술렁였습니다. 윤 회장은 하람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9살 아이가 단 몇 초 만에 전문가들도 놓친 오류를 발견한 거예요. 하람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분석한 결과 비용을 절감하려면 자재 구매를 공동으로 하면 좋을 것 같대요. 여러 현장이 함께 구매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거든요. 기획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꼬마야, 넌 이걸 다 이해하니? 네, 제가 원래 숫자 보는 걸 좋아해요. 아빠가 늘 말했어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경호 회장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옆에 앉은 배미라 부사장과 최도연 전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윤 회장의 아들 도연이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침실에 있는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북한산 정상에서 찍은 그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아들의 모습을요. 하람이 다음 화면을 설명하려고 서류를 넘겼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람이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람은 당황해서 몸을 숙였어요.
굴러가는 만년필을 주우려 했습니다. 만년필은 굴러가다 윤 회장의 발 앞에 멈췄습니다. 윤 회장은 그 만년필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색 만년필, 오래된 은색 테두리, 캡에 새겨진 알파벳 Y.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만년필을 손에 쥐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하람은 윤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윤 회장은 가까이서 하람을 바라봤습니다. 얼굴, 눈빛, 손짓, 그리고 표정까지. 이 만년필, 어디서 난 거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준 거예요. 아빠 이름은 뭐니? 하람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윤상현입니다. 하람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빠 생각에 눈가가 붉어졌어요. 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만년필이 떨렸죠. 윤상현. 그 이름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년필, 이 아이의 얼굴, 그리고 숫자를 읽는 천재성까지 모든 것이 12년 전 실종된 아들, 도연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개명을 한 건가? 아님,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윤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최도연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회장은 하람에게 만년필을 천천히 건넸습니다. 잘 간직하거라. 하람은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윤 회장은 심호흡을 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최도연 전무가 말했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람아, 수고했어. 네. 하람은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만년필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잠깐. 회장이 하람을 불러 세웠습니다. 엄마가 빨리 나으시길 바란다. 그리고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람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람은 한유진 대리의 안내를 받아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면접장엔 임원들과 윤 회장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배미라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아이를 그냥 보낼 순 없습니다. 신원 조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배미라 부사장. 그녀는 12년 전 용인창고 화재 사건 당시 사건 축소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만약 저 아이가 단순한 면접 지원자의 아들이 아니라면 회사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배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회장님을 흔들어 놓는다면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배 부사장, 내가 판단하겠네. 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나가주게. 최 전무만 남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회의실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저 아이 말일세. 그 만년필, 그리고 윤상현이라는 이름.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매, 입꼬리, 손을 쥐는 버릇, 모든 것이 아들 도연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1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윤상현이라는 낯선 이름. 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도연 전무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가능성, 저도 느꼈습니다. 윤 회장이 최도연 전무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도연이가 개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나? 충분히 있습니다.
윤도현에서 윤상현으로.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꿨다면. 최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 재능, 만년필까지 모든 것이 도련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회장님,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아이의 엄마를 먼저 만나야겠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사라진 아들, 그리고 지금 나타난 저 아이.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도연 전무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최도연 전무는 면접장에서 하람이 마시던 생수병을 조심스럽게 회수했어요. 그리고 12년간 보관해둔 윤도현의 DNA 샘플과 함께 생수병을 검사소 직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틀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극비입니다. 동시에 최도연 전무는 신원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윤상현이라는 이름, 주민등록 기록, 개명 신청 내역, 현재 주소지 등 모든 것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최도연 전무가 회장실로 검사 결과지 봉투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윤 회장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윤 회장은 책상에 손을 짚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도연아, 정말 내 아이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전무, 도연이의 아내를 만나야겠네. 지금 당장. 서울 아산병원 3층 입원실 정소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엔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죠. 하람은 엄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경우 회장이 들어왔어요. 최도연 전무가 뒤따랐습니다. 소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람도 일어섰어요. 정소연 씨, 맞습니까? 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하람이 아버지, 윤상현 씨에 대해서요.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최도연 전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조심스럽게 침대 한켠에 올려놓았어요. 하람군이 면접에 온 이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최도연 전무가 말했습니다. 윤상현 씨의 본명은 윤도현입니다. 2013년 12월 15일에 개명 신청을 하셨더군요.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개명 사유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도연 전무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새로운 나. 병실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12년 전 집을 나가서 실종된 제 아들 윤도현. 소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현 씨를 만난 건 10년 전이었어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죠. 소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현 씨는 과거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은 없다고만 했어요. 윤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상현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혹시라도 직원들이 다치면 밤새 병원을 지켰어요. 자기 일처럼 아파했어요. 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 전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골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신입 직원이 그 밑에 있었죠. 상현 씨가 그 직원을 밀쳐냈어요. 대신 상현 씨가 소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람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그렇게 윤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최도연 전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람 군의 출생신고서도 확인했습니다. 이름 작성란에 윤도연의 필체로 적혀 있더군요. 기쁠남. 그리고 여백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최도연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아이가 되길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끼던 윤 회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하람아, 그 만년필을 좀 보여다오. 하람이는 엄마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서 윤 회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도연이 대학 입학 선물로 사준 거란다. 이걸 하람이 너가 가지고 있었다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윤 회장은 만년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낡은 만년필이 비틀어지면서 잉크를 감싸던 커버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도연 전무가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잉크와 분리했습니다. 그러자 잉크에 돌돌 말린 쪽지가 나왔습니다. 도연이가 적어서 넣어둔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람아, 너의 친할아버지는 경호그룹의 윤경호 회장님이란다.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람이를 쳐다봤습니다. 하람은 울고 있었어요. 아빠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람아. 윤 회장은 하람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자를 품에 안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하람은 회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윤경호 회장의 지난 12년간의 고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실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은 잃어버렸지만 다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운명은 잔인했지만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경호그룹 부사장실에서는 은밀하지만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경호그룹 본사 로비는 아침부터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마이크를 든 손들이 난무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아섰지만 소용없었어요. 언론은 이미 먹잇감을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한 경제 전문 매체가 특종을 터뜨렸죠. 경호그룹 검증 안 된 상속자 논란. 제목은 포털 실시간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타올랐어요. 보이지 않는 손가락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근거 없는 악의와 의심으로 댓글창은 도배가 됐습니다. 윤경호는 회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태블릿 화면이 떨렸어요.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였습니다. 미세먼지가 낀 하늘이었죠. 최도연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7% 떨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투자자 문의 전화가 폭주한다고 했습니다. 윤경호는 창밖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배미라가 움직였군. 최도연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 그녀가 기자 3명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제보 형식으로 정보를 흘렸겠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배미라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렸습니다. 회장님,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건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윤경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언론에 흘렸나? 뱀이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한 일을 할 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아이 때문에 수천 명 직원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윤경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얼굴엔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는 12년 전에도 똑같이 말했지. 회사를 지킨다고. 하지만 결국 내 아들, 도연이는 죽었어. 배미라의 얼굴이 검게 굳었습니다. 그건 사고였습니다. 윤경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죠. 배미라가 나간 뒤 윤경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들 도연의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도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또 실수하는 건 아닐까? 바로 그 시각 병원에서 소연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엔 경호그룹 본사앞 혼란이 비쳤죠. 기자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9살 손자 등장으로 경영권 논란.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람이. 그는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간호사가 황급히 말렸어요. 아직 안 됩니다. 환자분.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하얘지도록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유진 대리가 들어왔어요. 손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소연 씨, 괜찮으세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제 아들은요? 하람이는 괜찮나요? 한유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댁에 안전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다만 언론이 너무 심합니다. 회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7시였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형 회의실 타원형 테이블에 12명의 이사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배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주가는 9.2%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8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녀는 자료를 탁 소리내며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회장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아이를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회사를 포기하시든지. 윤경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네는 선택을 강요하는군. 뱀이라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순 없습니다. 그 순간 최도연 전무가 일어났습니다. 배 부사장, 당신은 12년 전에도 똑같이 말하지 않았나요?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창고 화재를 축소 보고했고 결국 도연이는 회사를 떠났소. 배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최 전무, 과거를 들춰내지 말아요. 윤경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그를 주목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준비해요. 그때 모든 것을 밝히겠소. 배미라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무엇을 밝히시겠다는 겁니까? 윤경호는 대답 대신 뒤돌아 나갔습니다. 등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경호는 손자 하람이 자는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침대 위 하람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경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람아.
할아버지가 너를 지킬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윤경호의 눈에는 그 빛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순간 진실과 거짓이 충돌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경호는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도 결국 누군가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경호그룹 본사 1층 대강당이었어요. 기자 2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터졌죠. 조명이 무대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강당 안을 가득 채웠죠.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윤경호 회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검은 양복에 감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 옆에 하람이 섰습니다. 9살 소년 하람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버지의 만년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윤경호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명의 시선이 그를 향했지만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노트북에 손을 올려놨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술렁임이 일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윤경호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 99.9% 일치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 올렸죠. 공증된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을 보고 아이가 내 피부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윤경호 회장은 하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12년 전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회사를 지킨답시고 진실을 덮었던 날의 말입니다. 그날의 선택을 저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어요. 몇몇 기자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윤경호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회사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소년의 능력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여전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윤경호는 미소를 지으며 하람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크린 화면에 복잡한 재무제표 문제가 떴습니다. 부채 비율, 유동 비율, ROE 계산, 자산 재평가와 감가상각 처리 문제였습니다. 일반 성인도 풀기 어려운 문제였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9살 아이가 저걸? 의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하람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작은 발걸음이 강당에 울렸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람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어요.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자산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고 유동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기자들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하람은 계속 말했습니다. ROE는 15.3%입니다. 순이익 230억을 자기 자본 1,500억으로 나눈 감.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하면 하람이는 숫자를 줄줄이 풀어냈어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노트북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10분 안에 하람이 모든 문제를 풀어냈어요. 스크린에 정답이 표시됐습니다. 100점. 강당이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고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환호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람은 만년필을 꼭 쥐고 씩씩하게 서 있었어요. 윤경호는 손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도연 전무가 무대에 올랐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자 여러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12년 전 용인공장 화재 사건, 은폐를 지시한 사람은 배미라 부사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최도연 전무는 관련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통화 기록, 이메일, 증거 문서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최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람군 신상을 언론에 유출한 것도 배미라 부사장입니다. 그녀는 회사를 지킨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켰을 뿐입니다. 강당이 발칵 뒤집혔어요. 기자들이 앞다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배미라 부사장은 어디 있습니까? 회사 측 입장은 무엇입니까? 윤경호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배미라 부사장은 오늘자로 해임됩니다. 그리고 경영권 조작 시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였습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가 바뀌었어요. 경호그룹 9살 천재 손자, 배미라 부사장 해임. 댓글창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긍정의 댓글 물결이 넘쳐 흘렀어요. 주가는 12% 급등했어요. 시가총액이 손실액을 회복했습니다. 윤경호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람이 윤경호 옆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윤경호는 무릎을 꿇고 하람이와 눈을 맞추려고 앉았습니다. 하람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하람아, 잘했다. 하람이가 만년필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도와준 거예요. 윤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하람이 들고 있던 만년필이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윤경호는 하람이를 안고 다짐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 채울 수 있다. 그로부터 1년 후 봄이었습니다. 경호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500여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대 위에 윤경호 회장이 서 있었죠. 그 옆에 10살이 된 하람이도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윤경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람이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만년필을 쥐고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지난 1년 우리 회사는 달라졌습니다. 매출 18% 증가, 부채 비율 30% 개선. 주주들이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하람은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람이 만년필을 들어 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회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람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고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경호와 하람은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였죠. 윤도현의 묘소. 봄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윤경호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왔다. 내 아들도 데려왔어. 하람도 무릎을 꿇었죠. 아빠, 저 잘하고 있어요.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묘지를 나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경호그룹에 갔던 그날.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났고 엄마는 건강해져서 경호그룹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람은 만년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도연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윤경호는 가만히 손자, 하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람이는 언젠가 커서 할아버지처럼 큰 회사를 운영하고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10살 소년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범하고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윤경호와 하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